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4시간 편안하셨는지요? 11시 김광일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네, 운명의 날. 우리나라 국민의 60% 안팎이 지금 정권 교체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그 정권 교체의 주역이 누구일 것인가 하는 그 주인공을 뽑는 날입니다. 오늘 2시 45분, 오후 2시 45분입니다. 백범기념관에서 국민의힘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대한민국 제1야당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으로 공식 지명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아니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이변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완료된 투표율을 보면은 당원 투표율이 64%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적어도 65%를 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흥분을 했었는데 그 예측이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64%로 마감이 됐지만 아무튼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대단한 컨벤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것은 오로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결집되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근데 당원 투표율을 보면은 그 중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이 매우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서울이 72%입니다. 서울만 따로 떼어보면 70%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도 다 평균치를 웃도는 그런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이것은 그 수도권에 숨어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국민의힘당에서 마음이 떠나버렸던 그 중장년의 보수층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다. 수도권에 신규로 영입된 그 당원들은 예전에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온 결과다. 이분들이 다 윤석열 후보를 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홍준표 캠프 쪽에서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수도권에서 새로 영입된 그 젊은 신규 당원들 2030, MZ 이 세대들은 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된 6월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다. 이분들은 홍준표 후보 쪽으로 마음이 쏠려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약간은 아전 인수격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몇 시간이나 가겠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어느 쪽 말이 진실이었는지 곧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이곳저곳에서 이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제보도 많으시고요.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 아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쪽에서는 벌써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심에서 홍준표 후보와의 격차를 굉장히 많이 벌렸다. 그전까지는 한 15%포인트였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아니다, 30%포인트 가까이 격차를 벌렸고, 민심에서도 거의 비슷비슷했다. 따라서 양쪽을 이제 환산을 하면은 10에서 15%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긴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 또 오늘 어떤 분은 제보를 해왔는데, 또 문화일보 환산값, 리얼미터 환산값을 쭉 나열을 했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차이로 최종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이기는 이런 제보를 해오셨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면에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이제 한 1, 2%포인트 홍준표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다. 해봤더니, 이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더니 5%포인트 이상 이긴다. 이렇게 또 홍준표 캠프에서도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도권을 누가 잡았느냐, 이것이 승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결과가 곧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강조를 하는 이제 그런 하루를 보냈고, 홍준표 후보는 포퓰리즘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전임 검찰총장 출신답게 부패와의 전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단기 필마로 당당하게 맞섰던 나 윤석열, 부패와의 전쟁을 계속 밀어붙이겠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부패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를 올바르게 만드는 그 출발점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제를 편안하게,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부패와의 전쟁은 그 전쟁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이재명 후보라는 이 포퓰리스트가 국민들을 홀리고 있는 포퓰리즘 공약에 있다. 따라서 이것을 척결하는 것이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그 운동 과정에서 우리의 최전선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끌리시는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윤이 됐든 홍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이제 오늘 오후 2시 45분에 국민의힘,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호명이 되면, 지명이 되면 우선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는, 윤 캠프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40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려있는 참모들은 많은 수가 서초동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초동 캠프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처모여를 해야 된다. 그대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해처모여를 하고 다시 캠프를, 대선 캠프를 꾸려야 된다. 고대 로마에서 말이죠, 이제 로마의 장수가 원정 전쟁을 떠나서 한 2년이고 3년이고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의 정치를 할 때는 그 전장을 같이 누볐던 막료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봉토를 주어서 자, 여생을 이제 편히 살아라 하고 난 다음에 로마 정치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랬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도 지금까지 꾸려왔던 선거 캠프를 다 해치고 새로운 모임을 가져서 출발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길 것인가, 맡기면 언제쯤 맡길 것인가, 그때쯤 맡기게 되면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최종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되면은 홍준표 후보 마찬가지 캠프를 다시 축조해야 됩니다. 사실은 홍준표 후보는 캠프랄 것도 없이 소수 정예로 꾸려온 그런 이제 선거운동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평소에 했던 말이 해불양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해, 안이불, 사양할 양, 물수. 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다다. 그게 홍준표 후보다. 이제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손을 빌려주실 분, 온몸을 투자하실 분 다 오시라 해서 이제 매머드 선거 캠프를 꾸리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윤이 됐든 홍이 됐든 홍이 됐든 윤이 됐든 이제는 아주 고차방정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차방정식의 첫 번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단일화 얘기를 기자들이 끊임없이 물어볼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단일화를 한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란다고 말해야 될 것인가. 단일화를 위한 이 언더테이블 밑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12월 이전에 해야 될 것인가, 내년 2월쯤이 적당한 시기일 것인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준석 당대표를 어찌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헌 당규상 대통령 후보가 지명이 되면 대통령 후보가 당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권을 다 장악을 합니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는 관리자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준석 후보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는 정치 평론가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할 역할을 제대로 맡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종로구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의원이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종로구 의원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로 이준석 대표를 나가라고 이제 권유를 해서 본인은 안 나간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3월 9일 날 종로구에 국회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홍준표 대선 후보, 이준석 종로구 후보, 국회의원 후보 이렇게 러닝메이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윤석열 후보가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이준석 팽,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러닝메이트, 이제 이런 그림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혼자 뛰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엠브레인, K스탯,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네 곳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 조사한 건데요. 최근 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 세 곳이 함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추락. 문재인 대통령 44%에서 39%로, 이재명 후보 34%에서 27%로, 더불어민주당 35%에서 27%로. 여러분은 문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운명 공동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잠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5월 동주,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사이라고 보십니까? 아무튼 이 네 곳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가상 대결을 펼쳐봤는데요. 윤석열 대 이재명 35대 35로 윤석열이 이깁니다. 홍준표 대 이재명 35대 27로 홍준표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됐든 이재명 후보를 3에서 7%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격차로만 보면 홍준표 후보가 다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별 의미 없는 격차고요. 아무튼 야당 후보가 누가 됐든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여론조사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대장동 게이트,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분열, 이제 이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운명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오늘입니다. 누가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오늘 그 이름 세 글자를 호명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1시 김관일쇼 두 번째 얘기로는 화끈한 남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화끈한 남자. 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얘기입니다. 그젠가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부천에 갔던 모양입니다. 거기 이제 웹툰을 만드는 제작사가 있는데 그 제작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제 웹툰에 대한 관심 이제 표명을 하고 젊은 세대들하고 이제 어떤 소통을 좀 넓힌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액자 앞에 딱 서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웹툰의 제목이 오피스 누나 이야기. 오피스 누나 이야기.
라는 웹툰인데요. 이제 그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목이 확 끄는데요. 네, 참나, 정말 참나입니다. 점잖은 사람들 말하기 참 민망한 그런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 캐릭터가 이재명 후보이긴 합니다. 네, 화끈한데요. 제목이 화끈한데요. 이제 처음에는 그게 두 갈래로 보도가 됐습니다. 제목이 화끈하다. 여기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화끈한데? 후끈후끈, 화끈하다. 이제 그랬다가 다른 이제 매체는 확 끄는데요. 나를 확 끌어당기는데요. 이제 이렇게 또 보도를 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이재명 캠프 쪽에서 정리를 해서 화끈하다, 뜨끈뜨끈하다 이렇게 했던 말이 아니라 확 끄는데요 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네, 아주 비슷하게 들리는 건 맞습니다. 이제 그 웹툰 제작사 그 관계자는 성인물은 아니다. 이거 15세 이상 관람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이재명 후보가 했던 그 오피스 누나 이야기 제목만 보면 음란물 비슷하게 들리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요. 오피스 누나. 그럼 뭐 무슨 뽕 이야기 하는 것처럼 뽕나무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을 살짝 거기다가 버무린 것도 사실입니다. 자꾸 부인하면 안 됩니다. 뭔가 섹스 포인트를 주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다. 뭐 내용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걸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부지불식간에 화끈하다, 화끈한데요. 제목이 화끈한데요. 이렇게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래서 화끈다고 했겠죠. 그러자 김부선 씨가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어제 그렇게 말했어요. 옥수동 누나는 잊었니? 김부선 씨 아파트가 옥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 당신하고 나하고 그 공짜로 연애했던 그 옥수동 아파트는 잊었니? 옥수동 누나는 잊었니? 그러면서 심한 말을 좀 했습니다. 음란마귀. 이재명 씨 당신은 음란마귀야. 네. 김부선 씨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한때는 옥수동 누나와 은밀했던 사이인데 가슴이 아파. 비록 총각이라고 사기치긴 했지만 미운 정도 정 아니겠니? 점점 그이가 안타깝다. 흑흑흑. 이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김부선 씨도 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옥수동 누나는 잊었니? 음란 마귀 같은 놈아. 그런 뉘앙스로 거의 한계선이 없는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국민의당의 윤영희 부대변인이 아주 신랄하게 논평을 했습니다.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보는 법이다. 그렇죠. 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강아지 눈에는 강아지만 보이고 개 눈에는 똥만 보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랄하지요. 이재명 후보의 사무실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재명 후보는 혼자 쓰는 사무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길래 사무실 얘기만 보면은 오피스 누나라는 제목만 보면은 왜 확 끌리는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윤영희 부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자의 저급한 성감수성은 토론의 석상에서 바지 이야기 이전부터 증명이 됐다. 바지 한 번 더 끌어내리란 말입니까? 뭐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것까지 다 소환돼 오는 거지요. 저급한 감수성,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이번에는 제목이 확 끄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기본 소득을 외치기 전에 기본 소양부터 갖추길 바란다. 그랬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말했네요. 이 말도 신랄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따로 논평할 가치가 없다. 논평할 가치가 없다라는 논평보다 더 신랄한 논평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설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아마 이 새치혀로 망할 것이다. 그 시작이 제목이 확 끌리는데요. 그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리스크가 있는 후보니까 말 한마디 할 때도 대형 사고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김연주 부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의 화끈한 발언에 국민들의 얼굴이 화끈거린다. 이재명 후보는 화끈다. 이렇게 말해놓고 본인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국민 얼굴이 화끈거린다. 이재명 후보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화끌리든 화끈거리든 뭐 괜찮게 또 그냥 편안한 얼굴하고 돌아다니려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웹툰 팬들이 모여있는 DC 인사이드 웹툰 갤러리에서 성명을 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단순히 작품의 제목을 갖고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펌회하는 발언을 해서 작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재명 후보님 확 끈다. 이런 말로 작가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라고 일침을 놓은 겁니다. 원희룡 후보 캠프 측의 신보라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뇌구조이면 공식 석상에서 낯뜨겁고 경박한 발언이 가감없이 튀어나올 수 있는가? 뇌구조가 궁금하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입에 여과장치라도 달아주고 싶은 심정이다. 이재명 후보에 필터를 하나 달아주고 싶다. 여과장치 달아주고 싶다. 어떤 뇌 구조인지 뇌 속을 들여다보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논평은 전여옥 전 의원이 말했습니다. 제목을 보고 오피거를 떠올려서 화끈거리다고 했냐? 만약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을 했다면 한 방에 작살났을 것이다. 라고 네티즌 말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똑같은 말이라도 만약 윤석열 후보가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윤석열 후보는 그날로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워낙 내놓은 자식이라 의리에 그러려니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제목이 확 끄는데요. 이런 말을 해도 상처가 조금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가 만약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가 만약 이런 말을 했으면 홍준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으면 그날로 작살났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의 해명입니다. 선정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참 해명이 약간 뭐랄까 뻔뻔하죠. 네. 네? 문제를 제기한 것이래요. 선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래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확 끄는데요.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까? 관심을 표명하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문제를 제기할 때 제목이 확 끄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까? 참 국민을 뭐로 알고 이런 해명을 하는 건지 정말 뇌 구조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네, 11시 김광일쇼 오늘의 톱뉴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씨는 참 맷집이 좋다. 맷집이 좋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의 도덕성, 그 사람의 말 또는 캐릭터
성격, 그런 거는 떠나서 맷집 하나는 좋다. 다른 정치인, 다른 후보들 같으면 벌써 쓰러져도 10번은 쓰러졌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걸 보면 맷집은 있다. 이런 얘기 끝에 아무튼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났다. 그렇게 후세의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역시 대장동 관련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와 직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운명, 우리 국민의 앞날과도 직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아주 뜨겁고 중요한 그런 쟁점이기 때문에 그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역할이 주어진 인물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 후보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유동규라고 하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그 사람 유동규, 지금 이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하고 오래전에 인연이 끊어졌다. 연락도 주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손사래를 쳐왔습니다. 유동규는 내 측근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국감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위증을 하면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동규 씨하고 지난 9월에 유동규 씨가 그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했던 정진상 선대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그 정진상과 통화를 7분 동안 했다. 그리고 정민용 이 변호사, 이 사람도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유동규의 측근, 그리고 정진상하고도 이제 아주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민용 변호사하고 5분, 정민용 변호사하고 먼저 5분 동안 통화를 했고, 그 뒤에 정진상 씨하고 7분을 통화를 했다. 그때 이제 유동규 씨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안 그렇겠습니까?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오로지 이재명 성남시장을 위해서, 경기지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서 그분께 헌신을 했는데, 이제 자기만 검찰 수사관들에게 묶여서 끌려 들어가면 저 구치소에서 살아나올지 죽어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도대체 자기한테는 구명의 손길은 안 나오고 뭔가 뚜렷한 보장 약속은 없고 울고불고 난리 안 치겠습니까? 내 청춘 돌리도, 내 인생 돌리도, 내 삶을 돌리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심리의 흐름이 있는 거지요.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가란 말이냐? 성남시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진행된 그 참여 인사들이 어디 한둘이냐? 그 최고 책임자는 누구냐? 근데 나보고 지금 다 짊어지고 구치소로 들어가라고? 이런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울고불고 했다. 자살약을 먹었다.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그때 정진상 씨하고 유동규하고 정진상 씨하고 이제 곧 유동규는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들려서 구치소로 들어갈 운명, 그 다음에 정진상 씨는 이재명 후보 곁에 서 있는 사람, 거의 24시간 365일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사람, 이 사람끼리 7분 동안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취재된 바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압수수색을 끝까지 응하지 말고 버텨라. 변호사 붙여주겠다.
천하의 이재명 후보라도, 천하의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라도 검찰의 손길이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정도였던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지요. 변호사 붙여줬구만. 압수수색 좀 버텨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취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원희룡 후보가 제보를 받았던 내용을 이제 신문 기자한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개통 열흘밖에 안 된 아이폰으로 통화를 했고 기록이 안 남는 화상통화 앱을 사용을 했고 페이스타임이라는 그 다음에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 통화 내역은 안 남아있을 수도 있고 남아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서 내용을 밝혀낸 곳은 경기 남부경찰청,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4가지 쟁점이 남습니다. 첫 번째, 야 정진상은 왜 수사 안 해? 바로 붙잡아다가 물어봐야지. 네 이런 겁니다. 정진상 씨가 이재명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의 그림자 24시간 꼭 붙어있는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서 차마 붙잡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 우리가 검찰에 무슨 기대를 하겠어. 두 번째, 아니 정진상하고 정민용은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거 어떻게 알았지? 압수수색 30분 전, 5분 전, 10분 전에 어떻게 알았지? 검찰이 압수수색 수사관들 수십 명이 들이닥친다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것은 정진상이 취재한 걸까? 이재명 후보한테 누가 얘기해 준 걸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정진상한테, 정진상이 그 명을 받들어서 전화를 한 걸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도대체 이재명, 정진상, 정민용 이 사람들은 유동규에게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세 번째, 유동규하고 정진상은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뭘 주고받았을까? 무슨 입단속을 시켰으며 그 입단속의 보답으로 무엇을 약속했을까? 이런 겁니다. 울산 선거공작 사건 때 우리 잘 봤지요. 뭐 오사카 총영사관 자리를 달라느니, 뭐 거기는 못 줄 테니 뭐 센다이 영사로 가라느니, 센다이는 못 가겠어, 오사카 줘야 돼.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유동규와 이재명과 유동규 입막음, 입단속을 약속을 한다면 뭔가 보답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청와대 주인이 되면은 유동규 너는 국정원장이다. 유동규가 그러고 다녔다면서요? 국정원이 무슨 차장한다고. 제가 뭐 소설을 쓰는 겁니다만, 그러나 충분한 리얼리티가 있는 소설인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의혹을 사는 대목인 것이지요. 네 번째, 여기가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는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을까? 유동규와 정진상, 유동규와 정민용, 특히 유동규와 정진상 두 사람이 7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7분 통화하면은요 꽤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7분 동안 통화를 했다는데 정진상이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24시간 그림자처럼 이재명 후보를 따라다니는 정진상,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동규하고 7분을 통화한 뒤에 이재명 후보에게 어디까지 보고를 했을까? 이재명 후보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으며 무슨 지시를 내렸다는 말일까? 이렇게 4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 나온 뉴스는 이런 겁니다.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강압에 의해서 쫓겨났다.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와 강요죄 혐의를 이제 유동규, 그 다음에 정진상, 그 다음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분이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성남시는 정진상 중심의 점조직 형태였다.
조폭 같은, 마피아 같은 점조직 형태였다. 이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봐도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런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야당에서는 벌써 그 혐의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동규하고 통화 관련 자체에 대해서 국감 때는 모른다 그랬는데 어제는 나중에 들었다. 그러니까 정진상한테 보고를 받았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다면은 국감장에서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동규하고 통화가 된 다음에 국감을 했기 때문에 국감 때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건데 모른다고 했거든요. 자, 이런 점 이제 밝혀져야 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것도.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재명 수사만 남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라고 해보죠. 정부가 국토부가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제2의 대장동이 없게 개발할 때 민간 이익을 제한을 하겠다. 6에서 10% 정도로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국토부가 밝혔습니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서 그 4인방 이 일당들이 거둔 수익은 10만 %입니다, 여러분. 10만 %. 그런데 국토부는 앞으로 이제 그것을 그 10,000분의 1인 10%로 그 이하로 줄이겠다. 이걸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정하는구나. 만약 이재명 당신네들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말하듯이 이게 단군 이래의 최대의 치적이라면 왜 그거를 다시 뒤엎는 대책을 마련해? 그대로 놔둬야지. 오히려 더 확대 발전시켜야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면 왜 이것을 제한하고 10,000분의 1로 줄이는 그런 대책을 추진할까? 이것은 자승자박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대장동 게이트는 매우 문제점이 많은 것이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인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성남 대장동 게이트의 공공결정권자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장동 게이트의 3인방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그렇기 때문에 이제의 관심은 서울중앙지검, 검찰, 그 다음에 경기 남부경찰청 여기에서의 수사의 그 칼끝이 윗선을 겨냥할 것인가? 이재명을 겨냥할 것인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재명만 남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제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재명 세 글자를 적은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는 이런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미국에 머물고 있던 남욱에게 폰 정보를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었다. 그리고 대질 조사를 받던 중에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이면서 유동규에게 건네준 뇌물성 그 수표가 4억 원이라고 말맞추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2010년에 모 인사를 통해서 3천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시장에게 로비를 했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단독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2010년에 이미 대장동에 관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재명 지사에게 로비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도 궁금한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됐다. 대장동 게이트의 4인방 김만배가 큰형님이라면서요. 김만배, 둘째 형님 유동규, 셋째 남욱, 넷째 정민용, 그 다음에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또 있지요. 뭐 5인방. 이 사람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각자 도생이다.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어디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검찰 수사관에게 불어야 될 것인가? 우리 4인방이 살아날 길은 무엇인가? 아니, 나부터 우선 살아날 길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뜯어먹는 하이에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적군이 되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를 물어뜯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논리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요. 우리는 공모 지침에 따랐을 뿐입니다. 둘, 그 지침은 성남 씨가 만들었습니다. 셋, 성남 씨가 만든 공모 지침의 결재권자는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넷, 우리가 배임이라면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배임입니다. 검찰도 경찰도 어찌할 수 없는 논리 구조를 딱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깔 수 있는 이 범죄의 딜레마, 죄인의 죄수 딜레마, 이 4인방이 깔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그거는 로비 리스트입니다. 여당 의원도 있고 야당 의원도 있고 법조인들도 있고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거 어디 마음속에 수첩에 다 적혀 있을 거고 증거물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죄수 4인방은 막판에 몰리면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로비 명단 액수 다 깔 겁니다. 증거와 함께. 11시 김광일 쇼 제가 보는 큰 그림은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집권 세력, 문재인 핵심 지지 세력,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른 그림입니다. 만약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진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플랜 B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 때문에 졌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졌다고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세력,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 세력, 이 사람들이 봤을 때의 큰 그림은 이런 디테일이 아니라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졌을 때 그때 그 패배의 책임을 누구에게 밀릴 것인가? 덮어 씌울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라고 할 것인가?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라고 할 것인가? 이 책임을 누구에게 씌우느냐에 따라서 내년 3월 9일 이후에 그 사람들의 정치적 운명, 인생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